여름의 야생화 그 향기와 비밀을 걷다. 여름숲으로의 초대. 여름숲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생명력이 넘쳐나지요. 하지만 이 짙은 녹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저마다의 독특한 향기와 아름다움을 뽐내며 피어난 소중한 우리 야생화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여름 숲길을 거닐며 교제 속에서 마주했던 여름 야생화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그 신비로운 생태계를 하나씩 만나보러 가실까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향기로운 전통의 창포.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볼 식물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창포입니다. 천남성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이죠. 주로 물가가 잔잔한 연못이나 호숫가 주변에서 자라나는데 높이가 무려 120cm 정도까지 시원하게 자랍니다. 창포의 꽃은 여름이 한창인 6월에서 7월 사이에 피어나고 가을의 초입인 9월에 열매가 성숙하게 됩니다. 이 창포 앞에 서면 무엇보다 먼저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식물 전체에서 아주 향긋한 향기가 나는 것이 이 창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줄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통통하면서도 옆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을 하고 있고 마디가 많으며 그 아래로 수염 뿌리가 아주 무성하게 뻗어 있죠. 우리 선조들은 이 창포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단오가 되면 어떤 풍습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로부터 수린날, 즉 단오의 세시 풍습 중에 부녀자들은 이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포 뿌리를 정성스럽게 잘라 비녀를 만들어 머리에 꽂았지요. 은은한 향이 머리카락에 배어들게 하면서 애군을 막고자 했던 지혜였습니다. 남자들 역시 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창포 뿌리를 허리에 차고 다니는 풍습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포는 주로 약용이나 향료식물 그리고 목욕제로 널리 이용되어 왔는데요. 성분을 분석해 보면 치네올이라는 향기 성분과 아사론이라는 향균 살충 성분을 듬뿍 함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향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진정 효과가 있고 창포를 삶은 물은 간단한 피부병 치료나 비듬 방지 등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창포의 효능은 동의 보감이나 젊은 의학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창포로 술을 빚은 창포주를 만들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 창포주는 식욕을 돋우고 위를 튼튼하게 하며 정신을 맑게 하고 피로를 회복해 줍니다. 특히 강장제로서 아주 뛰어난 효과를 자랑하죠. 재미있는 민간 전설도 있습니다. 창포에서 나는 이 독특한 강한 향을 놀랍게도 뱀이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 조상들은 마당 한 구석 장독대 옆에 창포를 심어두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뱀이 집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연 친화적인 방어벽이었던 셈이죠. 향긋함 속에 이러한 강인함과 실용성을 감추고 있는 식물 바로 창포였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 꽃 수련. 창포를 지나 잔잔한 수면을 바라보면 물 위에 고고하게 떠있는 아름다운 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수련입니다. 수련과의 여러 해살의 풀이 수생식물로 주로 저수지나 늪처럼 물의 흐름이 잔잔한 곳에서 자라납니다. 물 아래 땅속을 보면 짧고 굵은 근경, 뿌리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밑부분에
수많은 뿌리가 나와 단단히 고정하고 있죠. 이 뿌리에서 나온 긴 잎자루는 물을 거슬러 수면까지 길게 자라나고 그 끝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타원형의 잎이 둥둥 뜨게 됩니다. 잎을 자세히 보시면 길이 5 내지 12cm 정도 크기에 한쪽 면이 중앙까지 깊게 갈라져 있는 매력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꽃은 6월에서 8월경에 피어나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백색을 띠며 보통 8개에서 15개의 꽃잎으로 우아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달걀 모양의 난형으로 특이하게도 물속에서 익어갑니다. 여러분, 수련의 숫자가 어떤 한자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물가에 사니까 물 숫자를 쓸 거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수련의 한자는 잠잘 숫자를 씁니다. 꽃잎이 밤이 되면 가만히 닫혔다가 낮이 되면 다시 활짝 핀다고 하여 밤에 잠을 자는 꽃을 의미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해가 지면 조용히 눈을 감고 잠을 자다가 아침 햇살이 비추면 다시 깨어난 꽃이라니 듣기만 해도 낭만적이지 않나요? 수련은 흔히 꽃잎과 비슷하여 혼동하기 쉬운데 아주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꽃에 비하여 꽃이 조금 더 작고 잎의 한쪽이 갈라져 있다는 점 외에도 꽃과 잎은 수면 위로 높이 올라가서 꼿꼿이 서 있는 반면 수련은 수면 바로 위에 붙어서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 위에 사뿐히 얹혀 있는 느낌이라면 수련이고 물 위로 쑥 올라와 있다면 연꽃이라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 아름다운 수련은 관상용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꽃을 채취해 지혈이나 강장제로 약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연 상태의 야생 수련은 요즘 들어 참 드물어졌지만 대신 아주 다양하고 화려한 원예 품종들이 개발되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시 속에 감춰진 거대한 생명, 가시연꽃. 수련과 같은 집안이면서도 전혀 다른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시연꽃입니다. 수련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수생식물로 지방에 따라서는 가시련, 개연, 철남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못과 늪지에 주로 자라는데 이 식물은 일단 크기부터 압도적입니다. 잎의 형태는 둥근 방패 모양인데 그 지름이 20cm에서 120cm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 중에서 가장 큰 잎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넓게 펼쳐진 잎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아름답다고 무턱대고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잎 표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하며 전체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나 있고 뒷면은 짙은 흑자색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꽃은 한여름인 7월에서 8월 사이에 피어납니다. 뿌리에서 나온 가시 돋친 꽃대가 수면 위까지 쭉 올라와서 그 끝에 눈부신 자주색 꽃이 한 송이 달립니다. 이 꽃 역시 수련처럼 낮에 피었다가 밤에는 닫히는 신비로운 생태를 보입니다. 열매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성숙하는데 둥근 구형태이며 겉면이 온통 가시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가시연꽃은 존재 자체로 아주 특별합니다. 동아시아에만 분포하는 식물로 세계적으로 단 일속일종만 존재하는 귀한 몸입니다. 가시연꽃의 씨앗은 생존을 위해 아주 놀라운 전략을 취합니다. 씨앗이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이듬해 바로 발아하기도 하지만 주변 환경 조건에 따라 스스로
2차 휴면이라는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됩니다. 씨앗이 너무 깊은 물속에 위치하게 되면 발아하지 않고 휴면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휴면 기간이 매우 길어서 발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될 때까지 몇 년이고 물속에서 끈질기게 기회를 엿보며 유전성을 유지합니다. 민간이나 한약방에서는 이 가시연꽃의 종자를 약재나 식용으로 유용하게 썼습니다. 특히 강장, 건의, 지혈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옛날에는 이 종자에서 녹말, 전분을 추출하여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라고 하니 거친 가시 속에 인간에게 이로운 풍요로움을 품고 있었던 셈입니다. 잎이 워낙 크고 가시가 돋아나는 독특한 특징 덕분에 오늘날에도 생태 교육용이나 정원, 연못의 관상용으로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슬픈 전설을 품은 꽃, 꽃며느리 밥풀. 물가에서 발걸음을 옮겨 이번에는 약간 그늘질 산자락의 숲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름도 애틋한 꽃며느리 밥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삼과에 속하는 반기생성 한해살이 풀이죠.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산지의 숲 가장자리에서 주로 자라며 높이는 30에서 50cm 정도까지 자라납니다. 줄기는 네모난 모양으로 곧게 서 있고 가지가 서로 마주나며 자라는 형태입니다. 잎은 피치명으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는 예리한 톱니가 있습니다. 꽃은 는 여름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피어나는데 연한 붉은색, 홍자색을 띤 꽃들이 줄기 끝에 모여 달립니다. 이 꽃의 모양을 자세히 보면 참 독특합니다. 꽃뿌리의 중앙, 즉 아랫입술처럼 생긴 부분에 하얀색 무늬가 선명하게 두 개 나 있습니다. 이 모양이 마치 밥풀 두 알을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여기에는 가슴 아픈 우리네 옛날 전설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드릴 제사밥을 짓고 있었죠. 밥이 뜸이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밥알 몇 개를 입에 넣어 맛을 보았는데 마치 부엌으로 들어온 표독스러운 시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상님께 올릴 새밥을 며느리가 먼저 훔쳐 먹었다며 엄청난 오해를 하고 매질을 가했습니다. 결국 착한 며느리는 매를 맞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 무덤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며느리 무덤가에서 이름 모를 풀이 자라나 꽃을 피웠는데 그 꽃이 마치 죽은 며느리가 밥의 뜸이 잘 들었나 확인하려고 밥알 몇 개를 입에 물었다가 맞아 죽은 피 맺힌 입술에 붙은 밥풀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꽃을 꽃며느리 밥풀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억울함과 한이 꽃잎에 고스란히 새겨진 것이죠. 이 꽃며느리 밥풀은 슬픈 전설만큼이나 생태적으로도 독특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풀 같지만 사실 다른 식물의 뿌리에 연결해 양분을 빼앗아 먹는 반기생식물입니다. 스스로 광합성도 하지만 다른 생물과 기생관계를 맺고 사는 생존 전략을 택한 것이죠. 약용이나 관상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화분이나 정원에 단독으로 심어 기르기는 꽤 까다롭습니다. 생태적으로 다른 생물과 연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액에 피는 노란 등불, 각시원추리. 다음으로 만나볼 식물은 화사한 노란 빛으로 눈을 사로잡는 각시원추리입니다. 백과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전국의 산과 들, 특히 해발
8,000m까지의 높은 지대에서도 건강하게 생육합니다. 꽃은 초여름인 6월에서 7월 사이에 노란색으로 피어나는데 이 꽃에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의 비밀이 있습니다. 보통 꽃들은 낮에 활짝 피었다 밤에 지거나 오므라들지만 각시원추리는 아침 일찍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딱 하루 동안만 온 힘을 다해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조용히 시들어버리는 하루살이 꽃인 셈이죠. 원추리라는 이름 앞에 각시가 붙은 이유는 일반 원추리에 비해 형태와 크기가 작고 왜소하여 붙은 접두어입니다. 수줍은 새색시 같은 느낌을 주지요. 한자로는 원초에서 유래되었는데 근심을 잊게 해주는 풀이라는 뜻의 망우초라고도 불립니다. 옛날 시어머니들이 거처하는 곳에 주로 심었던 꽃이기도 합니다. 이 각시원추리는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식용, 약용, 관상용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봄철에 돋아나는 어린 순과 꽃은 맛이 좋아 나물과 생채로 즐겨 먹었습니다. 특히 가을에 뿌리를 채취해 약재로 썼으며 꽃봉오리는 민간에서 주술적인 부적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추리는 쓰임새가 정말 다양합니다. 기름에 묻혀 나물로 먹거나 황화채를 만들거나 김치를 담아 먹기도 했습니다. 뿌리는 이뇨, 지열, 소염, 변비 등의 약재로 요긴하게 쓰였죠. 최근에는 연노란색 꽃이 워낙 아름답고 개화기간이 길며 군락을 쉽게 형성한다는 장점 덕분에 도로변 꽃길 조성이나 공원, 정원의 화단용으로 최고의 원예 식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만지면 톡 터지는 재미 물봉선, 습기가 촉촉한 냇가나 산골짜기로 걸음을 옮겨보면 무리지어 피어나는 물봉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봉선학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로 높이는 30에서 60cm 정도 자라납니다. 물을 좋아하는 특성 때문에 이름이 물자가 붙었고 우리가 봉송하라 부르는 원예종 봉선화의 자생종 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줄기는 마디 부분이 툭 붉어져 있어 대나무처럼 볼록하고 전체적으로 털이 없이 매끄럽습니다. 잎은 어긋나기로 달리고 넓은 피치명 또는 긴 타원형이며 가장자리에는 예리한 톱니가 촘촘히 나 있습니다. 꽃은 는 여름인 8월에서 9월 사이에 피어나는데 가지 끝에 대릉대릉 매달려 피는 홍자색 혹은 보랏빛 꽃이 참 이채롭습니다. 꽃의 모양을 가만히 보면 뒤쪽에서 나선형으로 말려있는 꿀주머니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깊은 꿀주머니 덕분에 벌과 나비들이 꿀을 먹으러 깊숙이 찾아들게 됩니다. 물봉선화의 꽃말은 영문으로 터치미란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입니다. 왜 이런 까칠한 꽃말이 붙었을까요? 바로 열매의 독특한 생종 방식 때문입니다. 가을이 되어 열매가 아주 잘 익으면 열매 껍질이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이때 손이나 지나가는 동물이 살짝만 건드려도 열매 껍질이 툭 터지면서 용수철처럼 나선형으로 말려 올라가고 그 탄력으로 안에 있던 종자가 사방으로 격렬하게 튀어나가게 됩니다. 자손을 멀리 퍼뜨리기 위한 물봉선만의 기발한 자동 발사 장치인 셈입니다. 여름철 계곡이나 산으로 여행을 갔을 때 모기나 벌레에 물리거나 뱀에 물리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이 물봉선이 아주 유용한 비상약이 되어 주었습니다. 잎을 뜯어서 즙을 내어 뱀이나 벌레 물린 곳에 바르면 해독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민간에서는 궤양이나 타박상, 통경, 인후 등의 약재로도 썼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물 전체에 아린 맛을 내는 옥살산 칼슘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린 순을 나물로 먹을 때는 끓는 물에 충분히 우려내야 하며, 신장 결석이나 위산 과다증이 있는 사람은 섭취를 엄격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 향기를 머금은 보랏빛 카펫 꿀풀. 이번에는 햇살이 잘 드는 탁 트인 산과들의 풀밭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보면 보랏빛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 피어있는 꿀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꿀풀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높이는 30cm 내외로 아담하게 자랍니다.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무리를 지어 자라죠. 줄기를 만져보면 둥글지 않고 뚜렷한 사각형 단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잎은 서로 마주나고 긴 타원형이며 끝은 뾰족합니다. 꽃은 여름의 절정인 7월에서 8월 사이에 줄기 끝에 이상 모양으로 촘촘히 모여 피어나는데, 붉은 빛이 도는 자색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꽃이 한창 피어날 때 꽃 한 송이를 뽑아서 밑부분을 입에 물고 쪽 빨아보면 이름 그대로 달콤한 꿀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이 때문에 많은 꿀을 함유하고 있어 꿀풀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대표적인 밀원 식물로 꼽힙니다. 양봉농가의 벌들에게는 그야말로 보물 같은 존재죠. 한자로는 하고초라고도 부릅니다. 직역하면 여름에 마르는 풀이라는 뜻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풀은 한여름에 다른 식물들이 한창 푸르름을 자랑할 때 혼자서 슬그머니 꽃을 피우고 8월의 무더위와 함께 지상부의 꽃과 줄기가 까맣게 말라주고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잠을 자러 가는 독특한 생체 시계를 가진 셈입니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이 하고초를 아주 귀한 약재로 썼습니다. 꽃과 줄기, 뿌리를 모두 이용하는 데 피를 맑게 하고 소염, 이뇨, 혈압 강화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꽃을 모아 차로 마시거나 화분에 심어 분화로 감상해도 그 은은한 보랏빛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적인 여름 야생화입니다. 붓을 닮은 고고함 붓꽃. 이제 물과 들판을 거쳐 다시 약간 그늘진 산자락이나 들판의 풀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선비 붓을 연장시키는 고고한 붓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붓꽃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전국의 산과 들, 햇살이 잘 드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60cm 정도의 높이로 곱게 자랍니다. 뿌리 줄기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한데 모여서 자라나며 잎은 창검처럼 가늘고 길며 질긴 섬유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초여름인 6월에서 7월 사이에 피어납니다. 꽃의 색깔은 참 다양한데 보라색, 흰색, 노란색 등 다채로운 색을 뽐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시붓꽃, 꽃창포, 타래붓꽃, 노랑붓꽃 등 다양한 종류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랑붓꽃은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특산 식물이자 아주 귀한 보종입니다. 붓꽃이라는 이름은 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의 모양이 마치 먹물을 머금은 붓, 서예용 붓의 모양을 쏙 빼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서양에서는 이 꽃을 아이리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아름다운 그리스 신화와 화가의 전설이 전해집니다. 옛날 이탈리아에 아이리스라는 아주 아름다운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구원을 했지만 그녀는 정절을 지키며 홀로 살고 있었죠. 어느 날 한 젊은 화가가 그녀에게 간절히 청혼을 했고 그녀는 나비가 날아와 앉을 정도로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은 꽃을 그려주면 결혼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화가는 고심 끝에 아름다운 보랏빛 꽃을 완성했고, 놀랍게도 정말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그 그림 속 꽃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화가와 결혼한 그녀는 행복하게 살았고, 그 그림 속의 꽃이 바로 붓꽃이었다는 로맨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붓꽃은 화단이나 정원에 모아 심어 놓으면 관상 가치가 매우 높아져 조경용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또한 한방에서는 뿌리 줄기를 약재로 사용하여 소화를 돕고 타박상으로 인한 어혈을 풀어주며 피부병 치료에도 기묘하게 활용했습니다. 주황빛 호랑이 무늬 참나리. 한여름 숲을 걷다 보면 저 멀리서 눈에 띌 정도로 강렬한 주황색 꽃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백합과의 여러 해설이 풀인 참나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산과 들, 집 주변 어디서나 30 내지 50cm 정도로 훤칠하고 당당하게 자랍니다. 참나리의 줄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단하고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줄기에 짙은 흑자색 반점이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백색의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죠. 잎은 줄기를 따라 꼼꼼히 어긋나기로 돋아나는데, 잎과 줄기 사이 잎 겨드랑이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검은 갈색의 구슬 같은 것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씨앗이 아니라 주화라고 하는 무성 번식체 희눈입니다. 참나리는 씨앗을 맺기보다는 이 주화가 땅에 떨어져서 새로운 개체로 자라나는 독특한 번식 전략을 씁니다. 꽃은 한여름인 7월에서 8월 사이에 피어납니다. 줄기 끝에 무려 4 내지 20cm 송이가 밑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피어나는데, 주황색 꽃잎이 뒤로 활짝 뒤집어지는 모양이 아주 정열적입니다. 그리고 잎이 안쪽에는 짙은 검은색에 가까운 반점들이 무수히 박혀 있죠. 이 모습이 마치 호랑이 가죽의 무늬를 닮았다고 하여 서양에서는 타이거 릴리라고 부릅니다. 나리 종류 중에서 진짜 으뜸이라는 뜻에서 이름도 참나리가 되었죠. 참나리는 우리 조상들에게 고마운 구한 식물이기도 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할 때 땅속에 있는 참나리의 비늘 줄기 인경을 캐어내서 유용하게 식량으로 대용했습니다. 이 비늘 줄기에는 좋은 전분, 단백질이 함유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 비늘 줄기에서 국수를 채취하여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하여 훌륭한 웰빙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간과 한방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내게 하는 강장제나 자강 강장제로 훌륭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겨울을 이겨내는 푸른 생명 맹문동. 나무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숲 바닥을 보면 마치 부추나 잔디처럼 푸른 잎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맹문동입니다.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주변에 나무가 많아 그늘지고 습한 곳에서 아주 잘 자랍니다. 줄기는 짧은 뿌리 줄기에서 여러 개가 뭉쳐나며 포기를 이룹니다. 잎은 길이 20cm에서 50cm, 넓이 5에서 10cm 정도로 가늘고 길며 짙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여름인 5월에서 8월 사이에 잎 사이에 보라색의 꽃대가 쏙 올라와서 그 끝에 자잘한 보라색 꽃들이 이상 모양으로 무수히 달립니다. 그리고 꽃이 지고 난 가을에는 콩알 크기의 열매가 겹 껍질이 벗겨지면서 아주 까맣고 윤기나는 검은색으로 익어갑니다. 맹문동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아시나요? 한자를 풀이해 보면 뿌리는 보리를 닮았고 겨울을 나는 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다른 풀들은 모두 시들어 사라질 때 맹문동만은 푸른 잎을 그대로 유지한 때 겨울을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유한 우리말은
겨우살이 풀이라고 불립니다. 맹문동의 진정한 보물은 땅속에 있습니다. 땅속 끝을 파보면 땅속 줄기가 사방으로 뻗고 그 끝에 보리알처럼 통통하게 살이 찐 덩이뿌리가 달립니다. 한방에서는 이 덩이뿌리에 사포닌과 단당류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기력을 돋우고 피를 튼튼하게 하는 약재로 아주 귀하게 썼습니다. 특히 맹문동은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탁월하여 겨울에 말려두었다가 따뜻한 차로 끓여 마시면 호흡기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기 때문에 오늘날 도심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나무 그늘 밑의 지피식물로 가장 널리 사랑받는 식물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약초 익모초. 이번에 만나볼 식물은 들판이나 길가, 밭둑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키가 큰 식물 익모초입니다. 꿀풀과에 속하는 두해살이 풀로 전국의 들판 어디에서나 햇살을 듬뿍 받으며 무려 150cm 정도까지 훤칠하게 자라납니다. 줄기는 꿀풀과 식물답게 뚜렷한 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전체 부드러운 흰털이 촘촘하게 나 있습니다. 잎은 마주나기로 달렸는데 줄기 윗 부분으로 갈수록 잎이 길게 갈라져서 잎가다 열편들이 여러 개가 층층이 뭉쳐 있는 듯한 아주 독특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꽃은 한여름인 7월에서 8월 사이에 잎 겨드랑이에 연한 홍자색으로 촘촘히 무리지어 피어납니다. 열매는 9월에 익으며 짙은 검은색의 작은 씨앗들을 맺게 되죠. 익모초라는 이름은 한자 그대로 어머니 여성에게 이로운 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출산을 한 산모나 부인들의 온갖 질환을 치료하는 대단한 특효약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름에 얽힌 따뜻한 민간 전설도 전해집니다. 옛날에 한 가난한 임산부가 해산 후유증으로 심한 복통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었는데 영리한 아들이 의원이 알려준 대로 들판에 자생하는 이 풀을 뜯어다가 즙을 내어 어머니에게 다려드렸더니 신기하게도 복통이 가라앉고 기운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어머니를 이롭게 한 풀이라는 이름이 영원히 붙게 되었습니다. 익모초는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데도 최고의 명약이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지쳐 식욕이 떨어지고 기력이 없을 때 우리 선조들은 들판에 익모초를 베어다가 생즙을 내어 마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잎이 들어가게 쓴맛이 나지만 이 생즙을 마시면 여름철 더위를 이겨내고 식욕이 가라앉았던 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신비 효과가 있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말의 가장 완벽한 예시가 바로 이 익모초인 셈입니다. 이 쓴맛 때문에 약으로 먹기는 꽤 힘들지만 익모초의 꽃에는 꿀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밀월 식물로도 훌륭하게 활용됩니다. 서민의 모자를 닮은 꽃 술패랭이. 오늘의 마지막 여정으로 만나볼 야생화 숲 가장자리나 산자락의 건조한 풀밭에서 피어나는 술패랭이 꽃입니다. 석주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높이는 30 내지 80cm 정도로 자라납니다. 땅속의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무성하게 돋아나서 자라며 위쪽으로 올라가면 줄기가 두 갈래로 다장하게 나누어집니다. 줄기 마디가 뚜렷하고 전체적으로 흰 가루가 얇게 덜펴 있는 듯한 연한 녹색을 띱니다. 꽃은 한여름인 7월에서 8월 사이에 줄기나 가지 끝에 2, 3개씩 모여 피어나는데 이 꽃의 생김새가 정말 예술적입니다. 분홍빛 꽃잎의 가장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실오라기를 길게 늘어뜨린 것 같은 섬세한 술, 장식용 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술패랭이 꽃이라는 독특한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패랭이라는 것은 옛날 신분이 낮은 서민들이 장돌뱅이들이 머리에 쓰던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엮어 만든 모자를 뜻합니다. 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 모양이 서민들이 쓰던 페랭이 모자를 뚝 닮았죠. 그런데 이 꽃은 꽃잎의 가장자리가 마치 장식용 술처럼 아주 깊고 섬세하게 갈라져 있어서 페랭이 꽃 앞에 술자가 더붙어 술페랭이가 된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 꽃잎의 섬세한 술들이 살랑거리는 모습은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술페랭이 꽃은 이 아름다움 덕분에 공원, 광장, 도로변의 화단에 무리지어 심는 관상용이나 경사면의 토사를 잡아주는 식생 피부용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한방에서는 꽃과 열매가 달린 식물체 전체를 그늘에 말려 구맥이라는 약재로 썼는데 이뇨작용과 염증 완화에 효과가 좋아 방광염이나 심장염 치료에 널리 쓰였습니다. 재미있는 민간요법도 전해지는데 목구멍에 생선 가지가 걸렸을 때 이 술페랭이 꽃의 씨앗을 다려 마시면 신기하게도 생선뼈가 부드럽게 쑥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서민들의 삶 속에서 참 깊고 유용하게 동고동락해온 친근한 꽃입니다. 여름 숲을 나서며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창부부터 시작해서 수련, 가시연꽃 그리고 애틋한 꽃며느리 밭풀을 거쳐 마지막 술페랭이 꽃까지 여름 숲을 화려하게 수놓는 대표적인 야생화들을 모두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그저 초록색 잎사귀로 가득 찬 줄만 알았던 여름 숲이었지만 그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저마다 밭풀 모양을 새기고 밤이면 잠을 자고 날카로운 가시로 자신을 보호하며 서민의 모자를 닮은 꽃잎을 살랑이는 등 위대한 생명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작은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도 허투루 보지 않고 그 속에 얽힌 삶의 이야기를 닮아 이름을 지어주고 삶의 지혜로운 약재와 풍습으로 곁에 두었습니다. 오늘 함께 걸으며 배우신 야생화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숲을 마주할 때 더욱 깊은 감동과 사랑으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 동안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발맞추어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